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강렬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우리의 키스가 깊어질 때 정연의 손이 내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너는? 나도. 그녀의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벗겨졌다. 그녀의 피부가 드러났다. 희고 부드러운.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 우리의 몸이 함께 움직였다. 호흡이 가빠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내 등을 따라 내려갔다. 그 터치만으로도 나는 떨렸다. 준호 씨, 그녀가 내 이름을 속삭였다. 내가 너를 원한다고. 내가 속삭였다. 그들의 몸이 함께 움직였다. 한강이 창 아래로 흘렀다. 밤의 서울이 그들을 지켜봤다. 아침이 되었다. 정령과 나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내 품 안에 있었다. 그녀의 맨등이 창밖의 아침빛을 받았다. 어제 좋았어요. 정연이 물었다. 최고였어. 황홀한 청춘을 시청하시는 독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준호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휴대폰 울림이 울렸을 때 그는 설계도면 위에서 펜을 들고 있었고 순간 펜이 선 위를 그었다.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봤다. 박지한이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박지한이야. 30년을 함께한 대학 선배의 목소리였다. 지한이는 나보다 4살 위고 문화센터 관장으로 일하는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최근 몇 년간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대학 시절의 기억이 소환되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담긴 뭔가 다른 톤이 있었다. 설레임과 긴장이 뒤섞인 음색. 지한아, 반갑네. 오랜만이네. 나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옆에 놓인 설계지도 위에 또 다른 선이 하나 그어졌다. 이혼 후 10년이 흘렀고 나는 그 시간을 프리랜서 건축 설계사로 채웠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이 바쁜 상황이었고 휴일도 혼자 사무실에서 보내는 일이 많았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진 상태. 하지만 가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미세한 외로움으로 기어오곤 했다. 한편 박지한은 서울의 그 문화센터 관장실에서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저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된 미소가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표정이 있었다. 지한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여성이 서 있었다. 여성의 이름은 서연지. 38살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기획자였다. 검은 앞머리와 서늘한 눈동자가 특징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박지한의 곁에서 약간 불편해 보였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우아했지만 약간 타이트했고 얇은 청감이 그녀의 곡선을 섬세하게 드러냈다. 박지한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럭저럭이지. 최근에 신청사 프로젝트 하나 끝냈어. 전화 너머로 지한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현지는 박지한의 표정을 관찰했다. 그의 눈이 어떻게 반짝였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했다. 박지한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을 것이다. 약간 몸을 돌렸지만 전화를 끝낼 생각은 없었다. 반대로 그는 더 깊게 몸을 기울였다. 의도적으로. 그래,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번 토요일 등산 어때? 오랜만에 같이 가볼까? 박지한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제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화면 너머에서 나, 이준호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살펴봤다. 박지한이 등산을 제안한다는 것은 이상했다. 지한이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내 가슴이 미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산이 정말 좋아. 지안이가 덧붙였다. 그 말 뒤에는 뭔가 더 많은 것이 있는 듯했다. 나는 즉시 대답했다. 등산은 몇 년 전부터 내가 빠져 있는 취미였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다른 감정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기대, 그리고 막연한 설렘. 좋지. 가자. 서울의 그 관장실에서 박지아는 웃었다. 그것은 마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듯한 안도감이 섞인 웃음이었다. 옆에 서 있던 서연지는 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폈다. 그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그 표정이 자신을 바라볼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박지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떨어질 때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만졌다. 의도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가는 게 어때? 새벽 5시에 만나자. 현지의 손이 박지안의 팔에서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후회? 아니면 자포자기? 나는 상관없었다. 아니, 오히려 환영했다. 오랜 친구와 함께 밤을 새우고 새벽산을 함께 오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충분하다고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 알겠어. 고마워. 전화가 끝났다. 나는 설계도를 다시 내려다봤다. 그런데 펜이 이미 5줄을 그어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나를 흔드는 것처럼. 나는 지우개를 집어들었지만 한 줄을 완벽하게 지울 수 없었다. 흐릿하게 남겨졌다. 박지아는 전화를 내려놨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서연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질문과 의심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왜 그래? 누구였어? 친구야. 오래된. 그 친구를 산에 끌고 나가려고? 서연지의 목소리는 낮았다. 평탄했다. 하지만 그 평탄함 아래에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열망, 그리고 두려움. 그녀는 박지안의 팔을 더 강하게 잡았다. 팔뚝의 근육이 느껴지도록. 박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물어가는 한강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를 결정한 듯한 표정으로 그는 천천히 현지의 얼굴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넌 내가 누굴 원하는지 알잖아. 왜 그런 말을 해?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턱을 따라 움직였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터치. 현지는 숨을 삼켰다. 박지안의 손가락이 계속 내려갔다. 그녀의 목을 타고 쇄골까지. 지안아. 그녀가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경고와 간청이 뒤섞인 목소리로. 박지안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의 가장자리에서 얇은 청갑 너머로 그녀의 피부가 희미하게 보였다. 미안해, 현지. 하지만 준호를 만나야 해. 정말로. 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현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반응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끝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시작이 끝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연지가 박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약간 긴장해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손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불명확했다. 그녀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박지안의 손 아래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 새벽사는 이제 그들 모두의 목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그리고 각자의 욕망이 얽혀 있었다. 금요일 저녁 6시, 나 이준호는 박지한의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빌라였다. 문을 두드리자 곧 박지한이 나타났다. 준호야. 벌써 왔네. 들어와, 들어와. 박지한의 얼굴에는 진정한 반가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재는 듯 했다. 마치 내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려는 듯. 나도 그를 살폈다. 30년 친구는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다른 긴장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거실로 들어가자 나는 멈췄다. 거실의 소파 위에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30 중후반의 여성. 그녀는 나를 보았을 때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인사를 위해 일어섰다. 그녀가 일어서면서 그 원피스가 몸에 더욱 조였다. 얇은 청감이 그녀의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가슴의 푸름, 허리의 좁음, 그리고 엉덩이의 둥근 곡선. 나는 눈을 돌려야 했다. 이 사람이 준호야.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고. 준호, 이 사람은 우리 센터의 서연지 기획자야. 박지한의 설명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현지의 등을 향해 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친근함의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친근함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검은 청감 위에서 원을 그렸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안녕하세요. 서연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마치 내가 무엇인지, 박지한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재는 듯한 눈. 그리고 그녀의 눈이 내 얼굴에서 내려와 내 몸을 훑고 올라갔다. 평가하는 눈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나는 인사를 나눴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박지한은 왜 자신의 프로그램 기획자를 함께 있게 했을까? 등산을 함께 가자고 한 것이 단순한 친구 간의 만남이 아닌 듯 했다. 그리고 현지가 나를 보는 방식이 이상했다. 그것은 경쟁심이었다. 저녁 먹고 자자. 현지가 음식을 준비했어. 박지한이 말했다. 현지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마치 그들이 이미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처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친밀함이 나를 미묘하게 뜨거워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탁에 앉자 나는 서연지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는 박지한의 옆에 앉았고 그의 잔에 물을 따라주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함께 있었다. 마치 습관이면서도 아직 위장하고 있는 듯한. 그녀의 검은 원피스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다. 무겁지 않은 하지만 자극적인 향기.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향기를 따라갔다. 그때 그녀가 몸을 숙여 음식을 담았다.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원피스 목 부분이 살짝 벌어졌다. 그 아래로 희미한 곡선이 보였다. 가슴의 상단부.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고 그 호흡에 따라 가슴이 부풀었다. 나는 급하게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준호는 요즘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어? 박지한이 물었다. 그래, 요즘 일이 많아. 그런데 지한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분은 왜 우리 등산에 함께 하는 거야? 현지는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 웃음 아래에는 약간의 불편함과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소유욕인지 도전의식인지 그것은 불명확했다. 내가 준호를 만나고 싶어서야. 우리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거든. 건축 설계사의 의견이 필요했어.
박지한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적어도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그를 알았다. 30년을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현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밥을 힘껏 씹었다. 마치 밥이 아닌 다른 것을 씹는 것처럼. 밤이 깊어졌다. 나는 준비된 게스트룸에 들어갔다. 침대는 부드러웠고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리는 박지한과 현지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밤 11시쯤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아니, 정확하게는 변했다. 박지한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현지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나는 목이 마를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1시쯤 거실로 나갔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지만 실은 다른 이유였다. 그곳에서 나는 박지한과 현지를 봤다. 부엌에 불이 약하게 켜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박지한이 검은 원피스를 입은 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지는 박지한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뺨을 타고 내려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현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눈물과 욕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조금만 기다려. 제발. 박지한의 목소리는 더 낮았다.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그의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맨 가슴에 닿았다. 그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원해? 정말로? 현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절박함이 있었다. 미쳤나? 너를 원하지 않는 게 가능해? 박지한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그의 손이 그녀의 검은 원피스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갔다. 옷 위에서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몸이 반응했다. 우리 둘 다 알아. 이게 복잡하다는 거. 현지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준호가 필요해. 그에게 확인받아야 해. 박지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몸을 숨겼다. 이 장면을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게스트룸으로 돌아왔다. 게스트룸으로 돌아온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박지한이 왜 나를 부른 건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뒤얽혀 있었다. 그리고 현지의 손가락이 박지한의 맨 가슴을 지나가는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 손가락도 움직였다. 공중에서 마치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가는 것처럼. 새벽 4시 30분. 나는 잠을 포기했다. 준비를 시작했다. 샤워를 했다. 물이 신체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내 몸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거실로 나왔을 때 박지한은 이미 히말라야 라인의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다. 그는 하나의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셔츠는 여전히 몇 개의 단추가 풀려 있었다. 우리가 마주쳤을 때 그는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나를 본 것을. 현지는? 나는 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하지만 속은 뜨거웠다. 와, 함께 가. 박지한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 순간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검은 등산 복장의 서연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서 있었다. 울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의 검은 등산복 안쪽으로 보이는 목 부분에는 희미한 자국이 있었다.
박지한의 입술이 닿은 자국.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질투였다.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다. 세 사람이 차에 올랐다. 운전은 나가 했다. 박지한은 조수석에 앉았고 현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다. 라디오는 작게 흐르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핸들을 잡고 있었다. 나의 손가락이 핸들을 움켜잡았다. 마치 그녀의 손을 잡는 것처럼. 도로를 나가자 박지한이 말했다. 준호, 미안해. 너를 이런데 끌어들였어.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모르겠어. 너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뒤에서 현지가 소리쳤다. 박지한, 제발 말이라도 제대로 해. 나한테 먼저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가파랐다. 분노와 눈물의 혼합. 박지한은 목을 졸라매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뒷좌석의 현지를 바라봤다. 난 너를 사랑해. 너는 알아. 그런데 현지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낮아졌다. 하지만 더 위험해 보였다. 그런데 우리를 정당화할 누군가가 필요해. 그게 준호야. 나는 차를 계속 몰았다. 새벽산으로 향하면서 세 사람의 심장이 모두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산은 여전히 어둡고 그 어둠 속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갈등이었고 미묘한 신호들의 충돌이었으며 아직 말해지지 않은 욕망들이었다. 새벽 6시 등산로 입구의 주차장에 차가 멈췄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내렸다. 하늘은 아직 까만데 동쪽 끝에만 희미한 보라색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산을 오르며 나 이준호는 의도적으로 뒤에 섰다. 박지한과 현지가 앞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약 2m. 친구와 직원 사이의 거리였지만 그 거리는 끊임없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현지의 몸을 관찰했다. 검은 등산 복장 안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허리, 그녀의 엉덩이의 움직임. 내 눈이 그것을 따라갔다. 그것은 의식적이었을 수도 무의식적이었을 수도 있었다. 현지가 발을 헛디디자 박지한이 즉시 손을 내밀었다. 현지는 그 손을 잡았다. 아주 오래,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움직였다. 작은 원을 그리는 듯이 자극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손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박지한에게 가까워졌다. 박지한은 설명하듯 말했다. 현지, 너한테는 이게 다 낯설겠지. 근데 준호를 만나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긴장된 음성 안에는 욕망이 섞여 있었다. 왜? 현지의 질문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무게는 엄청났다. 그녀는 박지한의 팔을 더 강하게 잡았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팔에 닿을 정도로 계속 올라갔다. 햇빛이 조금씩 산을 밝혀가고 있었다. 중간쯤에 이르자 박지한이 걸음을 멈췄다. 현지도 멈췄다. 나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여기가 좋네. 박지한이 말했다. 산 중턱의 바위. 아래로는 서울이 펼쳐져 있었다. 새벽빛에 반짝이는 도시였다. 박지한은 바위 위에 앉았다. 현지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다. 와. 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지한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다리가 그의 다리에 닿도록. 나는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이 장면에 끼어들 수 없었다. 박지한이 현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도시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에게 향해 있었다. 박지한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산 위에서 새로운 빛이 나타나기 직전에 진지하게 말할 건데 준호를 너한테 소개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현지가 물었다. 여전히 도시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게 죄책감이 돼. 항상, 매일, 시간마다. 박지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락 내렸다. 너는? 현지가 이제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눈물이 흐르기 직전의 상태. 나도 너를 원해. 미쳐버릴 정도로.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박지한이 그녀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뺨을 쓸어내렸다. 천천히.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턱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의 목을 지나 쇄골까지.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산을 흔들고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다. 준호는? 현지가 다시 물었다. 그녀는 이제 박지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옮겼다. 옷 위에서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준호는 내 기준점이야.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사람이야. 박지한의 목소리는 떨렸다. 절망적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검은 등산복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옷 위에서만.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녀의 몸은 반응했다. 현지가 천천히 박지한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비로소 그녀가 보인 것은 강한 여인이 아닌 상처받은 여자였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욕망을 대리만족하려고. 그게 아니야. 박지한이 현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도움을 청하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고 있는 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가슴이 닿을 정도로. 난 너한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정직하게. 준호 앞에서. 나는 이제 중간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뭔데? 나는 물었다. 박지한과 현지는 모두 나를 바라봤다. 박지한이 서서히 입을 열었다. 준호, 나 이혼했어. 지난 3년 전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나는 깜짝 놀랐다. 박지한이가 이혼했다니. 누구도 알 리 없었다. 그토록 조용히. 그 후로 나는 계속 혼자였어. 그 혼자라는 게 뭔지 알아? 준호? 박지한이 나를 바라봤다. 나도 혼자였다. 10년을 혼자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는 나를 건져냈어. 정말로. 근데 난 항상 생각했어. 이게 현지에 대한 죄가 아닐까? 내 상처 때문에 그녀를 끌어들인 건 아닐까? 내 욕망 때문에? 박지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래서 나한테 와야 했어? 현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절박함. 아니, 준호는 내 친구야. 가장 오래된 친구. 그 친구가 봐도 우리가 함께 있어도 될 것 같으면. 그럼 난 박지한이 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현지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이.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따라 내려갔다. 그럼 난 너한테 완전히 빌 수 있을 것 같아. 죄책감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너를 원할 수 있어. 현지는 박지한의 손을 밀어냈다. 하지만 그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정당화받아야 한다고? 우리의 욕망을 증명받아야 한다고? 그게 아니라, 박지한, 난 너한테 너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무슨 정당화가 필요해? 우리 둘이 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태양이 산 위로 떠올랐다. 첫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춰냈다. 그 빛 속에서 현지의 눈물이 반짝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박지한이 내 앞에서 고백을 하고 싶었던 이유. 그것은 죄책감의 증거가 아니라 증인을 원한 것이었다. 누군가 자신들의 사랑과 욕망을 봐주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현지, 나랑 있을 때 행복해? 박지한이 물었다. 현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지한을 안았다. 산 위에서 새로운 햇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몸이 겹쳤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목 옆에 있었다. 그녀의 입이 그의 목 부분의 피부에 닿았다. 거의 키스하는 것처럼. 사랑해, 박지한. 이 모든 게 복잡하고 미쳤지만 난 너를 원해. 현지가 속삭였다. 박지한의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의 검은 등산복 위에서만. 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그녀의 몸은 반응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욱 밀착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목격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목격 자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박지한과 현지가 떨어졌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달라졌다. 마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는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그들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산 위에서 새로운 햇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너도 혼자야, 준호. 박지한이 나를 바라봤다. 현지는 박지한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다. 그래, 나는 인정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할 필요는 없어. 박지한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산 위에서 흐르는 바람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은 변화의 신호였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다. 산을 내려오며 박지한과 현지는 함께 걸었다. 손을 맞잡은 채로. 그들의 손가락이 서로 얽혀 있었다. 나 이준호는 그들보다 앞서갔다.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하산후 식당에 들어갔다. 산 입구에 작은 국밥집이었다.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앉았다. 박지한과 현지는 나란히, 나는 그 맞은편에.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다. 무릎이 닿을 정도로. 국수를 먹던 박지한이 나를 바라봤다. 준호, 응, 미안해. 이런 식으로 너를 끌어들인 거. 괜찮아. 나는 거짓 없이 대답했다. 그건 정말 괜찮았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뭔가 변하고 있었다. 뭔가가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현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지한의 옆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약간 그에게 향해 있었다. 이준호님, 지난밤 혹시 우리를 보셨어요? 내 손이 머물렀다. 국수를 먹는 손이. 부엌에서 너희가 있었지?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럼 뭘 봤어? 박지한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그의 손이 현지의 손을 찾고 있었다. 나는 박지한을 바라봤다. 그리고 현지를 바라봤다. 두 사람이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걸 봤어. 침묵이 흘렀다. 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박지한은 나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 다음엔 박지한이 계속 물었다. 마치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처럼.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걸 봤어. 상처받으면서 누군가를 욕망하면서 그럼에도 서로를 선택하면서 나는 숟가락으로 국밥을 떠먹었다. 준호, 너도. 박지한이 말을 시작했다. 내 얘기는 나중에.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하지만 박지한은 멈추지 않았다. 너도 혼자면 안 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으니까. 나는 웃음을 흘렸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약간의 욕망이 섞인. 지안아, 난 괜찮아. 정말. 하지만 나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다. 산 위에서 박지한과 현지가 안기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임을 느껴야 했다. 10년간 무시하고 있던 그것을, 내 몸이 누군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밥을 마친 후 다시 차를 탔다. 이번에는 현지가 운전을 자청했다. 박지한과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박지한이 창밖을 보다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준호,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아니, 왜 안 만나? 만날 사람이 없어서. 박지한이 한숨을 쉬었다. 그게 아니야. 넌 알아. 난 알아. 넌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아. 하지만 자신이 없어. 누군가를 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맞았으니까. 나는 내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준호, 난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너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넌 충분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박지한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널 원할 거야. 진심으로. 넌 그럴 매력이 있어. 앞좌석에서 현지가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박지한의 여인이 나를 위해 건네는 말이었다. 차가 강변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한강이 옆으로 흐르고 있었다. 박지한이 창밖을 보다가 내 주소를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강남역 근처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강남역 주변의 오피스텔 앞에 차가 멈췄다. 나는 문을 열려 했다. 준호, 박지한이 다시 불렀다. 응? 우리는 계속 만날 거야. 계속 연락할 거고. 근데 넌 누군가를 만날 거야. 꼭. 박지한의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욕망.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고마워. 정말. 나는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내려서는 순간 현지가 창을 내렸다. 이준호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 박지한이 계속 당신을 찾아온 이유 알아요? 나는 물음표를 띄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럴 매력이 충분하다는 걸. 현지의 말이 나를 뚫고 지나갔다. 마치 화살처럼. 그녀의 눈이 나를 직접 뚫어지게 바라봤다. 차가 출발했다. 나는 손을 들어 배웅했다. 박지한이 창을 통해 손을 흔들었다. 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내 앞에서 함께 있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길에 나는 잠시 멈췄다. 계단 옆에 벽에 기대어 서서 몇 번이나 숨을 쉬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으로. 나는 내 손을 펼쳤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간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나는 박지한과 현지의 모습을 생각했다. 산 위에서 안기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들, 그들이 나누는 목소리들, 부엌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맨 가슴을 지나가는 모습,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에 닿던 순간 내 몸이 반응했다. 뜨거운 물 속에서 나는 내 욕망을 인정했다. 그날 밤 나는 박지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어서. 박지한의 답은 곧 왔다. 넌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 넌 그냥 살아. 누군가와 함께 살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나타날 거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각각이 누군가의 삶이었다. 각각이 누군가의 사랑이거나 누군가를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누군가를 욕망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문화센터의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박지한이 관장으로 일하는 곳, 그곳에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다. 이메일에는 한 줄이 더했다. 이제 준비됐다. 시작할 준비가. 새로운 삶을. 누군가와. 일주일 후 나는 문화센터에서 박지한을 만났다. 그리고 현지도 함께 있었다. 준호, 잘 왔어. 박지한이 반겼다. 그의 팔이 현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더 이상 숨기지 않으면서. 하지만 나의 눈은 박지한과 현지 옆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지한의 동료. 이름은 정연. 마른 체격에 깊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얇은 청감의 블라우스. 그녀의 신체의 곡선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특히 가슴 부분이. 박지한이 소개했다. 준호, 이 사람이 정연이야. 우리 센터의 홍보 담당자야. 정연, 이 사람이 준호야. 정연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가락의 온도를 느꼈다. 따뜻했다. 반갑습니다. 정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는 무언가 호기심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자세히 관찰했다. 마치 내가 무엇인지 나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듯이.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박지한의 눈이 나와 정연을 오갔다. 그의 계획적인 웃음이 보였다. 산이의 고백 이후 박지한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이었다. 준호와 정연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 건축 설계와 홍보를 함께 하면서. 박지한이 말했다. 네. 정연이 놀라며 박지한을 바라봤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것이 박지한의 방식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인생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직접 개입하면서. 좋습니다. 나는 정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다. 마치 나의 빠른 승낙에 놀란 듯이. 정연은 나를 재는 눈으로 바라봤다. 마치 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듯.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산 위에서의 고백이 나에게 안겨준 변화의 진짜 시작이라는 걸. 현지가 박지한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웃음으로. 그녀도 박지한의 계획에 동의했던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지한은 나, 정연, 현지를 센터 옆의 카페로 초대했다. 작은 카페였다. 코너 자리를 잡았다. 박지한과 현지는 한쪽에, 나와 정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정연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검은색, 진했다. 마치 그녀의 눈동자처럼.
그녀가 컵을 들어 마시는 모습을 나는 관찰했다. 그녀의 입술이 잔의 가장자리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이 살짝 움직였다. 커피를 마시는 그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그녀는 에로틱했다. 건축 설계 외에 다른 취미는요? 정연이 물었다. 등산. 요즘은 등산에 빠져 있어. 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다음 주말에 함께 가볼까요? 그 말은 제안이었지만 나에게는 초대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즉시 승낙했다. 좋아.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나의 모든 기대가 담겨 있었다. 박지한이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나와 정연을 관찰했다. 현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둘의 눈이 만났다. 그들은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와 정연은 산에 올랐다. 두 사람만. 박지한과 현지 없이. 중간 지점의 바위에서 우리는 멈췄다. 산 위에 새벽 햇빛이 내려왔다. 여기가 좋네요. 정연이 말했다. 내 친구와 그의 여인이 고백한 장소야. 내가 말했다. 그렇군요. 정연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나에게 가까워졌다. 우리의 어깨가 닿았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고백할 생각이 있어요? 정연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 안에서 움직였다. 아주 조금. 하지만 충분했다. 아직 고백할 단계는 아니겠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정연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명확했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찾았다. 지금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말했다. 정연이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댔다. 밤이 되자 박지한은 나와 현지를 저녁에 초대했다. 정연도 함께.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에 앉자 박지한은 현지의 손을 잡았다. 공개적으로. 아무도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준호, 정연, 박지한이 말했다. 우리 둘은 이미 결정했어. 계속 함께 가기로. 그의 말은 명확했다. 현지는 그의 팔에 기댔다. 만족스럽게. 그리고 너희 둘도. 박지한이 나와 정연을 차례로 바라봤다. 함께 가볼 수 있다면 좋겠어. 정연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으면요? 정연이 물었다.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 넌? 정연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잡았다.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다. 마치 산 위에서 박지한과 현지의 손가락이 얽혔던 것처럼. 그 저녁 후 나의 삶은 빠르게 변해갔다. 정연과 나는 문화센터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매일의 업무 속에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녀의 향기가 날 자극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들뜨게 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칠 때 나는 전기에 감전된 듯 했다. 2주 후 정연과 나는 침대를 함께 했다. 그것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우리는 먼저 손을 잡았다. 그 다음 팔을 감았다. 그 다음 입술이 만났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강렬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우리의 키스가 깊어질 때 정연의 손이 내 셔츠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너는? 나도. 그녀의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벗겨졌다. 그녀의 피부가 드러났다. 희고 부드러운.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 우리의 몸이 함께 움직였다. 호흡이 가빠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내 등을 따라 내려갔다. 그 터치만으로도 나는 떨렸다. 준호. 그녀가 내 이름을 속삭였다. 내가 너를 원한다고. 내가 속삭였다. 그들의 몸이 함께 움직였다. 한강이 창 아래로 흘렀다. 밤의 서울이 그들을 지켜봤다. 아침이 되었다. 정령과 나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내 품 안에 있었다. 그녀의 맨등이 창밖의 아침빛을 받았다. 어제 좋았어요? 정연이 물었다. 최고였어.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나와 정연은 한강 옆을 걸었다. 손을 맞잡고 박지한과 현지도 우리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걷고 있었다. 박지한이 우리를 봤다. 그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나도 손을 들어 화답했다. 그 손짓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도 사랑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산 위에서 새로운 햇빛이 떠올랐던 그날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박지한이 나를 산에 부르기로 한 그 한 줄의 선택이, 그리고 그 한 줄은 계속 이어져 있었다. 박지한에서 나로, 나에서 정연으로, 현지에서 모두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각자의 욕망과 사랑으로 연결된 네 사람. 산 위에서 시작된 고백이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황홀한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다면 그 쉼은 아마도 꽃잎이 흩날리던 날의 공기처럼 덜 차갑고 덜 외롭고 조금은 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모양. 잠깐의 동행이 삶 전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 잠깐이 어떤 밤을 덜 춥게 만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견뎌낼 테니까요.